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 전쟁이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계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복잡한 국제 경제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이런 소식 보신 적 있으시죠? 인도와 유럽이 새로운 경제협력 협정을 맺는다. FTA를 강화한다. 서로 교류를 넓힌다는 밝고 긍정적인 뉴스들이요. 볼 때마다 세계가 협력하는구나. 좋은 일이네. 하고 그냥 넘기게 되는 그런 종류의 뉴스들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뉴스들을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밋빛 협력 뒤에는 도대체 누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추진하는 걸까?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재개발 뉴스 보신 적 있죠? 낡은 동네를 빌고 새 아파트 단지를 짓는 그 재개발이요. 그런데 재개발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알박기입니다. 개발 예정 부지 한가운데 딱 버티고 앉아서 나는 안 나간다 하는 건물주가 있으면 아무리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도 그 개발 자체가 통째로 막혀버리거든요. 수천억짜리 프로젝트가 작은 건물 하나 때문에 몇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잖아요. 지금 중동 상황이 정확히 이겁니다. 인도에서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초대형 경제 고속도로를 뚫으려는데 그 핵심 길목에 이란이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길목을 오가는 물자와 사람들에게 사실상 통행료를 뜯어내면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흐름은 아예 막아버리는 구조를 수십 년째 유지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알박기 철거 작전에 투입되는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130조 원입니다. 이게 단순한 군사비가 아니에요. 이 돈은 새로운 경제 루트를 개발하고 항구를 짓고 철도를 깔고 디지털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쓰일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터지는 폭발음은 어떻게 보면 이 130조 원짜리 개발 프로젝트의 터 닦기 공사인 셈이에요. 무섭죠? 전쟁을 공사의 일부처럼 설계한다는 발상 자체가요. 자, 이제 이 경제 고속도로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IMEC입니다. India, Middle East, Europe Economic Corridor. 우리말로 하면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렵고 거창하게 들리는데 사실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하철 노선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강남역에서 판교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가던 방법은 3호선 타고 환승하고 버스 갈아타고 한참을 돌아서 가는 루트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요금도 더 나오고 중간에 환승할 때마다 이것저것 추가 비용이 붙는 구조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중국이 주도해온 1대1로 루트입니다.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고 여러 나라를 경유하면서 중국이 그 중간중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IMEC는 뭐냐면요.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강남역에서 판교까지 직선으로 꽂아버리는 신분당선을 새로 까는 겁니다. 돌아갈 필요 없이 중간에 누군가에게 통행료 낼 필요 없이 그냥 빠르고 저렴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지금 인도에서 배로 유럽까지 물건을 보내면 평균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IMEC 루트가 완성되면 이게 20일로 줄어든다고 해요. 운송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거예요. 운송 시간이 줄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기업 입장에서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는 시간이 줄고 그 기간에 드는 보관비, 관리비, 금융비용이 모조리 줄어듭니다. 결국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기업 경쟁력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의 1대1로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부 고속도로 옆에 더 빠르고 저렴한 새 고속도로가 생긴 겁니다. 돌아가는 길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수백조 원을 투자해서 깔아놓은 그 거대한 경제 인프라가 순식간에 자풀만 무성한 구식 지방국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IMEC 루트에는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하고 설계된 루트예요. 미국과 서방 세계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우회로인 거죠.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인프라 개발이 아니라 자기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바로 이 루트가 지나는 중동 지역을 최대한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과 혼란이 계속되면 그 누구도 이 루트에 30조 원을 선뜻 투자하지 못할 테니까요. 자, 그럼 이 지정학적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동 전쟁은 저 먼 나라 이야기고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 저도 솔직히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알게 됩니다. 도미노를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 작은 조각 하나가 넘어지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이 연달아 쓰러지는 거잖아요. 지금 중동의 갈등이 우리 지갑으로 오는 경로가 정확히 이 도미노 구조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중동에서의 미사일 발사와 군사 충돌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홍해 물류를 마비시킵니다. 홍해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5%가 이 홍해를 통해 이동하거든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건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홍해를 지나야 하는데 이 구간에서 선박 공격이 계속되면 배들이 이 루트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그렇게 되면 배들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빙돌아가는 희망봉 루트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운항거리가 약 6,000, 7,000km 늘어나고 시간도 2주 이상 더 걸립니다. 당연히 연료비가 폭등하고 운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선박 운영 비용 전체가 올라가죠. 실제로 최근 컨테이너 운송비가 133% 이상 폭등한 구간도 있었어요. 세 번째 도미노는 이 운송비 폭등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운송비가 2배 오른 걸 자기들이 다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비용은 제품 가격에 녹아 들어갑니다. 식용유, 라면, 과자, 의류, 전자제품.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트에서 이것도 올랐네 하시는 그 감각. 그게 사실 중동 미사일 발사의 간접적인 결과인 겁니다. 네 번째 도미노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섭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금리 인하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이제 곧 금리 내려가면 대출이자 부담 좀 줄겠지 하고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러면 이미 오르고 있는 물가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결국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사업자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눌러요. 매달 나가는 이자가 몇만 원, 몇십만 원 더 나가는 것 여러분 집에서도 지금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이 지금 7,700km 밖에서 날아다니는 미사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란과 중국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사실상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인 완벽한 함정이거든요. 먼저 이란의 상황을 볼게요. 이란이 계속해서 군사적 대응을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계속 맞서는 건 경제적으로 버텨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의 국제 제재로 이란 경제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예요. 이란 화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고 물가는 폭등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군비를 더 쏟아붓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에요. 그렇다고 이란이 알겠습니다, 우리 물러서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복하는 순간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 행사해온 지역 패권, 경제적 영향력, 군사적 존재감이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항복이 곧 정치적 죽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 버텨도 죽고 나가도 죽는 완벽한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IMEC를 막으려면 중동을 불해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란과 후티 반군 등을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면 중국 경제 자체가 큰 타격을 입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IMEC가 완성되면서 1대1로가 서서히 의미를 잃어가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딜레마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판의 설계자들이 처음부터 상대방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로 게임을 짰다는 거예요. 마치 상대방이 어느 선택을 해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체스판을 미리 세팅해 놓은 것처럼요. 이게 오늘날 국제 정치 경제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총 한 방 안 쏘고도 경제 구조 설계만으로 상대방을 서서히 조여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복잡한 국제정치 이야기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파트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내일 아침에 마트 가서 식용유 집어드실 때 그 가격표 숫자를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해서 분명히 올라 있을 거예요. 그 가격 인상의 원인이 단순히 원자재 가격 올랐대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복잡한 구조, 홍해 물류 마비, 운송비 폭등, 에너지 가격 불안정, 이 모든 것들이 얇은 식용유 한 병의 가격표 안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출퇴근길, 주유소 전광판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그 다음 날 주유소 가격이 바뀝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그 전광판 숫자가 사실은 지구 반대편 지정학적 게임의 실시간 스코어보드인 셈이에요.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는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글로벌 물류가 혼란에 빠지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고 그게 결국 고용과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이 모든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뉴스를 볼 때 패닉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 지금 중동이 시끄러우니까 유가 좀 오르겠구나. 그럼 물가 잡기 어려워지니까 금리 인하도 늦어지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지? 이렇게 차분하게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꽤 긴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도입부에서 중동 전쟁이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본론에서는 130조 원짜리 경제 고속도로 IMEC, 중국을 고립시키는 지정학적 설계, 그리고 그 충격이 도미노처럼 우리 지갑까지 전달되는 구체적인 구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꽤 무거운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 보면서 무서워하고 물가 오른다고 한숨 쉬고 금리 안 내린다고 답답해하는 것.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제가 3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둘째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는 결국 이 모든 공부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란과 중국은 사면 초과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인 완벽한 딜레마 속에 갇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나라는 과연 이대로 조용히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벼랑 끝에 몰린 나라들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 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간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선례가 있어요. 1930년대 일본이 그랬습니다. 국제 제재와 경제 압박에 몰리자 오히려 더 공격적인 군사 팽창을 선택했고 그 결과가 태평양 전쟁이었죠. 물론 지금 상황이 그때와 완전히 같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코너에 몰린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는 패턴은 반복되는 역사적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 내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오히려 더 강경한 외교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긴장 고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전쟁이 곧 터진다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불안정한 상황이 단기간에 깔끔하게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물가 압박, 금리 불확실성, 에너지 가격 변동성 같은 요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일상을 흔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호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경제 뉴스를 볼 때 어떤 키워드가 들릴 때 귀를 더 쫑긋 세워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는 홍해와 수에즈 운하 관련 뉴스입니다. 홍해에서 선박 공격이 다시 증가한다 또는 주요 해운사들이 항로를 변경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23개월 후에 물가가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류 비용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3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이 뉴스를 먼저 보는 사람은 물가 상승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유가 흐름입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유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얼마를 넘어섰다는 뉴스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유가가 오르면 연쇄적으로 플라스틱 원자재, 운송비, 농업용 에너지 비용이 모두 올라가면서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신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결정 발언입니다. 연준 의장이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발언을 할 때 그 배경에는 상당 부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어요.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진다는 신호가 보이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시점이 그만큼 늦춰진다는 뜻이니까 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IMEC 관련 외교 뉴스입니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유럽 사이의 외교 협력 뉴스, 혹은 반대로 이 협력이 흔들리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목하세요. IMEC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신호는 중동 안정화, 물류 정상화, 장기적인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반대로 이 프로젝트가 지연된다는 신호는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신호를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고 뉴스를 보실 때 그냥 흘려듣지 말고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되지? 하는 질문을 한 번씩만 던져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린 진짜 이유예요. 사실 저도 처음엔 경제 뉴스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서 그냥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중동 뉴스 나오면 채널 돌리고 금리 이야기 나오면 나는 경제 잘 모르니까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른 척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지갑이 저도 모르게 얇아져 있더라고요.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쌓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세요? 내 돈이 어디서 왜 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구멍난 양동이에 물 열심히 붓는 것처럼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읽지 못하면 그 노력이 조용히 증발해 버릴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금리라는 이름으로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이 뉴스를 보더라도 그냥 공포에 질리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이런 구조구나. 그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겠구나. 나는 그에 맞게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정보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적 문해력의 힘입니다. 거창한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 뉴스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을 내 삶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도 결국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뉴스 뒤에 IMEC라는 거대한 경제 구조가 있고 그 구조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있고 그 경쟁의 여파가 홍해 물류, 유가, 물가, 금리라는 경로를 통해 우리 지갑까지 연결된다는 것.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지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난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는 사람에게는 이미 예견된 흐름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위기 앞에서 패닉하느냐 아니면 침착하게 다음 수를 두느냐를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뉴스 볼 때 무섭고 불안한 감정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궁금해지는 그 시선을 갖추는 것이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데도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계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깊이 파고 싶은 주제나 궁금한 경제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 자료 뒤져서 여러분께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경제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신호들,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가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험난한 경제 전쟁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고 또 단단해집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